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발 보복 관세 요 얘기로 거의 모든 기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난 1월 수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조회수가 많이 터졌더라고요. 아마 기요사키의 2월 폭락설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2월 역대급 증시 폭락 올 거다 뭐 요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댓글에서 왜 그래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느냐, 네,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냐, 네, 그런 또 댓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제 생각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항상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장을 좋게 보면서 인지 편향으로 좋게 얘기하는 기사만 이렇게 골라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기사부터 항상 체크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조회수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요사키 이분이 그 전에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이분이 20여 년 전에도 폭락이 온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 그러고, 하여튼 오랫동안 어떤 분은 2013년에 폭락 주장한 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이분이 예전에도 시장 자체가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그죠? 이번 2월 폭락설 기사를 읽어보면서도 제가 좀 이상했던 게, 그동안의 주식시장하고 가상화폐하고는 가상화폐가 주식시장의 베타가 거의 2배, 3배 정도로 굉장히 주식시장하고 민감하게, 그 민감도가 베타라는 게 센시티비티라고 보면 되잖아요. 시장에 대한. 그래서 2월에 시장이 폭락하는데 그래서 가상화폐를 더 사라. 가상화폐를 약간 안전자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차트 나중에 뭐 한번 가상화폐 차트도 해야 되겠네요. 보면 시장이 약했을 때 2022년도 15,000불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시장 마지막 11, 12월 달에 한 20% 빠졌을 때 그때도 가상화폐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가상화폐를 사라. 저는 그게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고 약간 갸우뚱? 네. 폭락이 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왜 하필 2월인가, 그죠? 그 할로윈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전략 가지고도 또 어떤 분이 또 악플 비슷하게 달아주셨는데, 그 맞지도 않는 뭐 할로윈 전략으로 연말에 오른다고 뭐 했는데, 그게 통계잖아요, 통계. 100%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식을 저도 이제 퀀트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이유가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 싸움. 확률 싸움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복리로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지수 때에서도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22년 11월에도 그랬고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강세론 자들 있잖아요.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S&P 500이 PR이 22배고, 그런데 이 22배라도 금리가 아주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6, 4.5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금리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교과서적으로는 일드 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딥시크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가 됐든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쉽게 훅 밀리는 이유가 금리 대비해서 상대적 매력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시장이 금리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 뭐 7,000, 7,500 이런 얘기는 그것도 극단적인 비관론하고도 뭐 비슷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확률이 틀렸을 때 그 확률상에서 테일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확률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시그마 2 이상 되는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이 낮은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생했을 때 내가 한 방에 다 틀리지 않게끔 자금 관리를 하는 게 그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론 좀 빨리 좁게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보복 관세 도미노,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다 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3국이 즉각 보복 관세 등 반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예고됐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3국은 즉각 반발을 했고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거죠. 1,550억 달러, 캐나다 달러입니다. 약 155조 6천억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대상이고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백악관의 발표 직후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담화문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캐나다나 이 멕시코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 나프타라고 하는 노스 아메리카,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정에서 어떤 이런 프리 트레이드를 하기로 해놓고 그냥 트럼프가 저렇게 질러대 버리니까 되게 억울하겠죠. 자, 이번 관세 전쟁으로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하고 가까운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이른바 니어쇼링 전략을 추진해 왔었죠. 트럼프는 또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조만간 반도체, 철강, 제약,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복의 재보복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다. 자, 우방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까지 이번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그죠? US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 따라 대다수 제품의 무관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안보 경제에 대한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국제 긴급 경제 고난법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까지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영국 BBC는 매일 여러 방향으로 관세 위협이 더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세계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얘기한 거군요. 자, 이 표가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입니다. 자, 캐나다, 미국이 수입하는 게 4,211억 달러고요. 미국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거는 3,532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679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죠. 미국이. 679억 달러니까 그죠? 거의 한 90조, 100조, 100조 정도네. 100조 정도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요. 멕시코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멕시코는 152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0조 된다 그죠? 200조. 200조 넘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여기 더 어마무시하네요. 2794억 달러. 네. 거의 400조 정도. 중국이 대단한 게 미국을 대상으로 거의 400조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23년, 24년 그때 한 1400조 정도 전체 무역수지 흑자 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관세 지침은 4일 자정을 기해 바로 시행되군요. 아직 시행 안 됐네요. 4일 자정을 기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의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 한 2천조 정도 되고요. 다만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휘발유값 급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고요. 자, 뭐 내용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25%, 원유 요든 에너지에 대해서는 10%. 그전에는 대부분이 무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도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네요. 야, 멕시코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존에 15에서 30% 정도 관세를 때리고 있었는데 종전 관세에다가 여기다가 10%포인트 추가입니다. 그러면 25에서 40이 된다 그죠?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대응할 경우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보복조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캐나다, 멕시코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예고한 터라 보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는 주인 플로리다의 오렌지 주스, 테네시의 위스키, 켄터키의 땅콩버터 등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관세 목록에는 맥주, 와인, 채소, 의류, 가전제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이고요. 멕시코는 플랜 B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이터는 멕시코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에서 20%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치즈, 농산물, 강철 및 알루미늄 등이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멕시코는 또 돼지고기랑 치즈 뭐 이런 것들 또 수입하나 보네, 미국으로부터. 이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이날 3국이 관세에 반발할 경우 관세를 또 인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하는 10에서 20%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CNBC는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를 장려한다고 했습니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서 다수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피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은 뒤에 이익을 취하고 추후 관세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죠.
관세 대상이 된 3국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트루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고요. 셰인바움 대통령도 미국이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을 해야 된다면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니까 뭐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한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보복의 보복을 해서 나중에 유럽 연합까지, 그렇게 되면 1930년대의 대공황 상황이 그때 심각해졌던 이유가 바로 보복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기요사키가 2월 달에 시장 급락한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왜 2월일까? 그러면 이 보복 관세가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댓글처럼 계속 빠진다 하셨던 건지. 이번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반대로 간다?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렇게 한두 달 충격을 주어서라도 트럼프 머릿속에 목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멕시코로부터 이제 마약, 그리고 불법 이민자 등 이렇게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캐나다는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걸 얻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또 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1930년대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있잖아요. 트럼프 재임 1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도 주식에 대해서 300번 넘게 언급했다고 하거든요. 봐, 내가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봐봐, 주식이 이렇게 좋잖아. 그런 얘기를 300번 이상 할 정도로 아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보복관세에 의해서 시장이 망가지도록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관련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에 지금 진출한 525개 기업, 캐나다에는 배터리 업체, 대미 수출 기지 타격을 받는다. 한국 기업들 관세 전쟁 지금 한복판에 있고요. 3국 내에서 생산한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포스코, 만도 등 525개사가 멕시코에 진출해 있군요. 그게 뭐 멕시코 시장을 보고 공장을 차린 게 아니라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니어쇼링 하고 있는데, 그죠? 한국 기업은 2022년부터 매년 멕시코에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고요. 23년 한 해만 37곳이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캐나다에는 LG 엔솔이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 한온 시스템 등도 진출을 했고요. FDA 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 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쭉 나오네요. 캐나다의 온타리오, 이쪽에 퀘벡, 요쪽에 있네요. 5대5 위쪽에. 넥스트 스타 에너지, LG 엔솔하고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 여기 있고요. 한온 시스템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에는 얼티엄캠, 배터리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하고 GM이 합작으로 추진한 게 여기 퀘벡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멕시코의 티후아나, 케레타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코아우일라에 만도가 진출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몬트레이에는 기아, 한온시스템, 현대, 그리고 LG전자,
포스코 등이 투자를 하고 있네요. 한국에 대해 멕시코 투자액을 보시면 2020년에만 하더라도 3억 달러 정도,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25위, 국가별 투자 순위가 25위였는데 24년 작년에 1월에서 9월만 하더라도 12억 7,700만 달러.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근데 워낙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이래저래 비싸다 보니까 한국은 고육책으로 이렇게 멕시코에다가 투자를 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무관세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멕시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작년 11월까지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25만 3천 대 중 절반 넘는 12만 9천 대가 미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같은 기간 기아 미국 판매량이 72만 3천 대의 약 18%가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었네요. 유럽이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해왔는데 멕시코 공장이 효자 역할을 했고요. 이항구 아인스 연구원은 멕시코 관세 부과로 부품 및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북미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는 연쇄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요.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우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LG전자도 레이노사 그리고 레이노사에서 TV, 몬트레이에서는 냉장고, 라모스에서는 전장 등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 광물이 풍부한 데다가 대미 수출 무관세가 적용됐던 캐나다에 투자한 기업들도 고민에 빠졌는데 LG엔솔과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넥스트 스타 에너지가 작년 10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고요. 포스코 퓨처 M이 양극재 공장을 조성 중이고 한온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 공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 등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약 65조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재계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강대강 대결을 예고한 중국이 히토리 등 첨단 원자재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의 공급망을 흔들 경우에는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해놓고 대통령 선거 때 그죠? 실제로는 2017년 당선되고 나서도 결국은 중국에다가 뭐 엄청나게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한 25% 정도 관세 때리고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협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는데 2월 1일, 2월 달부터 진짜 때린다. 나 진짜 때릴 거야 하면서 아까 그 표정 보셨죠? 나 진짜 때릴 거야 하면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파장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베트남, 과테말라 진출 한국 기업도 떨고 있다. 볼게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입니다. 예, 여기가 하노이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삼성전자의 베트남 핸드폰 생산 기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현실화되자 다음 타겟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으로 유럽연합과 베트남 등을 언급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1기 정부 시절 관세 압박을 가했던
과테말라 등도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히고요. 이 국가들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 폭탄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는 먼저 베트남이 꼽히고요. 베트남은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죠. 베트남의 대미 흑자는 2017년에 384억 달러, 2017년에 이미 한 55조 벌었네요. 그리고 23년에 1046억 달러로 150조 정도, 3배가 늘었다 그죠? 이 때문에 마코 루비오 신임 국방장관이 최근 베트남을 향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공개 촉구를 했고요.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어서 관세 부과를 받을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국가 수출의 20%를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고요. LG전자와 1, 2차 협력사 포스코,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 현대기아, CJ 등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베트남 투자 금액이 70억 6천만 달러, 약 10조 2천억으로 베트남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18.5%에 해당이 되네요. 전체 한 5조 정도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었나 보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10조 2천억. 이래도 베트남하고는 참 친할 이유가 많네요. 그러니까 축구로 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저렇게 많이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해주면서 베트남의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죠? 네,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1기 때 과테말라 정부를 관세로 압박하면서 이민자를 본국으로 추망한 바 있고요. 과테말라에는 세아 상력과 한세실업 등 의류 OEM 업체의 생산기지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연합에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예고를 했고 국내 기업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체코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EU 진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 지역 내로 수출을 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긴 그렇네요. 폴란드 이런 데 진출한 거는 또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진출한 거니까 지금 당장 문제는 베트남입니다. 그죠? 베트남.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 친업, 네. 친업 요 모습은 거의 시그너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 약간 이런 표정, 그죠? 작년 대선 때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신념은 오래됐다. 트럼프는 1987년 뉴욕타임즈 등 미 유력 일간지 세 곳에 사비로 전면 광고를 냈는데요. 1987년 동맹들이 미국의 공짜 보호 아래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국가가 됐다. 이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내용이었고요. 38년 전과 현재 트럼프 주장이 거의 똑같다. 그러네요. 1987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어떤 거래든 이익을 남기려는 그의 사업가적 본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면서 관세 카드를 꺼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4차례에 걸쳐서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다가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죠. 네, 여기 나오네요. 과거 사례가. 4차례에 걸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등으로 대중무역 적자는 트럼프 1기 퇴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고요. 1기 때 취임 14개월 만에 첫 관세 조치를 내놨던 트럼프가 2기 때는 취임 12일 만에 발표하면서 1기 당시 미완성으로 남은 미국 우선주의 과제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 세 나라의 불법 이민자와 치명적인 마약, 특히 펜타닐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지난달 26일 콜롬비아는 미국의 불법 추방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다가 트럼프가 50%의 관세를 압박하자 백기투항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전쟁을 벌인 강경파가 2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1기 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2기에서도 트럼프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제이미슨 그리어는 2기 무역대표부 대표가 됐네요. 1기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회 책임자였던 피터 나바로는 2기 백악관에서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으로 또다시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기 때 멤버들이 지금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1기 때 적절한 수준에서 이 관세 폭탄을 딱 제한을 줬었잖아요. 25% 정도로. 그리고 이 관세, 트럼프의 관세에 관한 1기 때 부분은 좀 공부를 해보면 그때도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일부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거의 비슷한 멤버들이 있으니까 아마 적절한 순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계 무역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LG, 기아 플랜 B 돌입, 멕시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우회 수출로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죠? LG전자의 멕시코 레이노사 TV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TV를 생산하고 있다. 와, 엄청나게 많네요. 네, 이걸 보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다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일일 현실화되면서 당장 4일부터 국내 기업들의 핵심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수출 물량은 2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고 공약 단계부터 대비에 나섰던 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 속에서 멕시코의 생산량을 지금 조절하고요. 현지 물량의 우회 수출에 나서는 등 일제히 플랜 B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들은 현재 멕시코 공장 가동률을 낮춰서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당장 발등에 불은 25% 관세 부담인데 제조업계 관계자는 4일부터 멕시코 물량을 갖고 미국 국경을 넘는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당장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판매가와 마진 협상에서 관세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관세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멕시코 공장에서 물량을 대량 생산해서 미국으로 이미 많이 넘겨놨네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을 비롯한 멕시코의 가전 공장들은 1월부터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가동률을 낮춘 상태라고 합니다. 멕시코 공장의 생산량 조절도 일제히 시작됐고요. 전자는 멕시코 대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세탁기 공장에서 건조기까지 생산하는 식으로 미국 내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TV 냉장고 등은 멕시코 대신 헝가리, 베트남 등에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LG전자도 멕시코 가전공장의 생산량을 줄여서 중남미 물량만을 소화하는 수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은 관세가 없는 경남 창원이나 베트남에서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멕시코 생산 물량은 캐나다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 자동차 업체 임원은 25% 관세를 감안하면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게 멕시코보다 더 저렴해서 국내 직수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국내 내수가 좀 살아나겠는데요. 자동차 가전용 강판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포스코는 물량 대부분이 멕시코 현지 자동차 업체에 납품되고 있어서 당장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멕시코 고객사의 대미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요. 고관세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인건비가 비싸고 생산성이 낮은 미국에 생산기지를 지어야 하는지를 놓고 기업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한번 지으면 쉽게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요 수출 얘기까지만 하고 요 관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수출 설 연휴 영향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긴 설 연휴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설 연휴 등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 그래서 이 조업일수 제외하고 일평균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7% 늘면서 역대 1월 중 둘째로 높았습니다. HBM과 기업용 SSD 등 품목이 AI 붐을 타고 특히 선전했고요. 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감소한 491억 달러 정도, 한 72조 정도 했는데, 일평균 수출은 7.7% 증가한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설 연휴로 휴일을 뺀 조업일수가 작년 1월보다 4일이나 감소를 했었군요.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이 27일이었죠. 임시공휴일로 되면서 아예 금요일까지 그냥 다 쉰 회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01억 달러, AI용 반도체 판매가 늘면서 8.1% 증가해서 지금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19.6%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평일인 지난달 31일에도 추가로 쉰 영향이 크다. 네, 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춘제 연휴로 14.1% 감소했고요. 미국으로의 수출도 자동차 등 영향으로 9.4%나 감소했습니다. 내달부터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수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안드건 산업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무역 통상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업일수 때문에 그렇고 2월 달에는 오히려 작년 2월에 비해서는 또 되게 수출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요 관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게 시너리지 이펙트라고도 하지만 그 100달러짜리 찍어내는데 그 원가가 뭐 얼마 들겠습니까? 그죠? 그 100달러짜리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이제는 그걸 전부 다 미국이 발행하는 돈을 또 종이화폐로 찍어낼 필요도 없죠. 그냥 숫자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있지도 않은 달러를 그렇게 찍어냅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달러를 못 찍어내죠. 그래서 열심히 제품 만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드라마, 그리고 공연, 여러 가지
라면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서 미국이 찍어낸 그 달러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국하고의 무역수지 흑자,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이 봉건사회로 좀 돌아가서 왕이 있는데요. 왕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과 그 다음에 토지에서 소작농들한테 농지 빌려주고 거기서부터 세금 받고 군대를 거느리면서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세금 내. 네, 그렇게 세금도 걷어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금을 달러 찍어내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뺏으러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땅도 뺏고 네, 노동력을 양산을 하는 여자들도 막 네, 데리고 오고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들 데리고 오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이 자본주의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달러를 저렇게 무한 발행해가지고 그 발행한 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국방 엄청난 천조국이잖아요. 국방비에만 천조를 투자하고 거기서 미국의 이 국방부에서 발명된 기술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온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 많아서 얘기 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쓰여진 그 달러가 네, 그렇게 페드가 찍어낸 돈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찍어낸 돈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물건도 사주고 물건만 사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 뭐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그죠? 스포츠를 하면 엄청난 돈을 받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본주의 돈이잖아요. 돈이 우선인 그런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소련을 견제하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견제를 하려면 그 나라를 둘러싼 견제해야 되는 나라를 둘러싼 우방국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한 봉건사의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귀족들이 이 왕을 보호하고 그 귀족을 왕은 또 보호를 해주고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에 왜 미국하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했던 일본이 지금 잘 살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근데 독일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대만 그리고 밑에 베트남 바로 위에 중국하고 국경을 접경하고 있잖아요. 저쪽 서구권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 등등 해서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우방들 왜 저렇게 때리지? 그래서 트럼프가 목적으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지금 넘어오는 이 펜타닐 미국 사회를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마 이번에 바로잡겠다.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멕시코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멕시코한테 저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 팔아먹지만 멕시코가 참 기술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농산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 때 거기서 이제 좀 떡고물 떨어지는 걸로 멕시코가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쟁이 1930년대 같은 대공황 상황을 초래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 거고, 왜 동맹국들한테도 저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지 하면서 이 동맹국들의 경제가 무너지는 수준의 관세를 때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슈가 호재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잖아요. 악재가 나와야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이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페드의 고금리가 됐든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부분이 됐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비싸게 사면 손해납니다. 그게 제가 내내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싸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싸게 그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쟁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잘 해서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도 기회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